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한국 성장 멈췄다. 새 정부가 맞닥뜨린 우리 경제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마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이제는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이미 아실 거예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제는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의 전망에 반토막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0.8% 성장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0%대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만 이렇게 예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제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는 조사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는 한국은행이 비율을 들었죠. 봤더니 평균 0.985%. 그러니까 0% 성장을 예상하고 있대더라.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주요 기관의 한국 성장률을 보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다 1% 미칩니다. 네, 다 좀 너무 안타깝죠. 사실 0.8. 우리나라의 이제는 국책기관이라는 할 수 있는 KDI도 0.8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나 KDI는 좀 우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호적으로 보는 기관마저도 0%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네. 세계 IB 쪽,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더 비관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절반이 넘는 곳, 아까 말씀드렸던 한 40여 개 기관에서 절반이 넘는 곳이 0%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예고하고 있고요. 네. 그 뜻은 어떻게 돌려 얘기하면요, 한국은행보다 더 적게 예상하는 곳도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0.8% 성장도 안 된다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표해 봤듯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거를 키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맘때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키가 잘 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크건 작던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남들 다 크는데 우리가 안 크면 좀 불안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렇군요. 성장률도 똑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 잘 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성장률이 높아요. 어떻게 된 게 그 큰 나라가. 그래서 남들 다 잘 나가는데 우리만 못 나간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는요. 그럼 아무리 사실 좋은 거를 먹여도 아무리 대책이 나와도 구조적으로 만약에 성장률이 저성장 구조로 가면은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지만 0.3%의 성장을 예상하는 곳도 프랑스예요. 소시에테 제네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가 그럼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이게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적으로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현재 상황이 위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듯이 현재는 위기 상황 아니다. 만약에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급격한 환율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자본 유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먼저 알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보다 확실히 정보력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을 다 알고 있거든요. 좀 느낌이 안 좋으면 기조가 보이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가질 것 같다라고 보면 IMF 때 기억하시잖아요. 먼저 돈을 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0%대의 성장은 확실히 비관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께서 투자를 해도요,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돼야 네. 사실상 그 나라의 성장이 되는 나라의 투자야 수익률이 나올 텐데, 아무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투자한다라도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는 이게 좋은 수익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저성장이 왜 나오느냐? 물론 정치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컸죠. 정치적인 공백들도 있었고요, 리더십 부재도 있었고,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 그러면 장기적인 이슈는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둔화되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 동력을 잃어갈 거야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I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시설 투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출산율도 저성장 구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게 이유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으로 금리 인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B컷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3주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3조 원 넘게 급증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쪽에선 내수는 얼어붙고 또 지방엔 악성 미분양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이 금리 인하 속도를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조절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네. 하면 이게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도 보신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한 번은 단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실 겁니다. 네. 금리 인하가 돼야 주식시장에도 훈풍도 불고, 그 다음에 내가 조달 비용도 낮아지다 보니 대출이 좀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네. 또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일단 5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기를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단행될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처럼 B컷을 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내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때 경험해보자 했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 돈이 자산시장 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산 투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쪽으로 이제 다 빨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방향 제시라고 봐요.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줬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출렁이는 거는 맞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인 거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여기서 멈추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네. 돈 풀기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 써서 풀던지, 아마 새로운 정부가 이번에 아마 민생 쿠폰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지역 화폐로 하겠죠. 지역 화폐로 해서 25만 원씩 아마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재정 정책이죠. 재정을 써서 돈 풀기 들어가는 거. 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트랙은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안 풀 수가 없어요. 하반기에 한 번 더 분명히 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저성장 구조로 맞습니다. 유동성 풀어줘야죠. 그래서 재정과 통화가 이렇게 합치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동성이 많아지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물가 자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빨간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부채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아마 새로운 정부가 그 균형점을 잘 찾아가면서 시장에 된 돈을 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은 거예요. 오늘 주시장 보십시오. 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읽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이 가운데 4월 산업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의 생산 감소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의 관세 충격 영향이 본격화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다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일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키로 비유할까요? 네. 애한테 잘 먹여야 돼요. 애를 잘 먹여야 네. 키가 큽니다. 근데 못 먹어보세요. 영양가가 없는 것만 주고 그러면 자라질 못하거든요. 위로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똑같아요. 그냥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요,
경제라는 게 살아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선제적으로 R&D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생산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투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요, 못 먹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미래에 가서는요, 결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1월 이후에 3개월 만에 동반 감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를 본다 그러면 공공행정, 뭐 광공업, 뭐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0.8%, 소비 0.9%, 투자가 0.4% 감소가 돼서 네.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내수 관련 지표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도 지금 서비스업 생산도 0.1%도 감소가 됐고, 그래서 투자도 안 되죠, 소비도 안 되죠, 설비 투자도 줄고 있죠. 무엇보다 건설업 쪽에서 안 좋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동차 부분에서도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금리 인하 단행해서 생산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경기 회복을 위한 태스크포스부터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또 대규모 추경 편성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과 재정 건전성 악화의 상황에서 새 정부가 재정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는 국가 부채 때문에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정부가 재정 지출 써서 돈 푼다 그러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베네수엘라 된다 막 이런 말까지 들려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가 경제 펀더멘털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해서 48%거든요. 물론 지난 정부보다는 높아요. 지난 정부보다 우리나라의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높긴 높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한 43%부터 시작을 했을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당시 이제 30%였어요. GDP 네. 대비. 그러니까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선진국 대비해서 아직은 양호해요. 그래서 풀어줄 땐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재정 준칙으로 인해서 재정을 아끼고 그 다음에 나라 살림을 꾸리는 거 좋죠. 그런데 먹여줄 땐 먹여줘야 돼요. 네.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애를 안 먹여주느냐? 그럼 아시겠지만 키도 안 자라고요. 영양가도 비실비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아끼더라도 일단은 풀어줄 때는 돈을 풀어줘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풀어줄 때라는 거죠. 재정 지출 써서 지금 돈을 풀어주고 나중에 이제는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영양가가 있다 되면 애를 잘 먹여서 성장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서 또 부모한테 또 열심히 벌어서 또 용돈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울 때 키워주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건강해질 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이제 아끼고 뭐 대출 있는 거 갚아주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을 풀어주고 경제를 내수를 살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가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균형점을 잡을 겁니다. 무턱대고 뭐 돈 풀기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분명히 국가 채무 비율 조절하면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공 부분에서 아마 구조 개혁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낄 곳에서는 확실히 아껴주고 쓸 곳에서는 확실히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적인 어떤 경영 정책이 아마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탄탄하다. 하지만 좀 미국발 좀 관세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균형점을 좀 잡을 것이다. 국가 채무를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타코 트레이드. 높은 세율의 관세 부과로 위협한 후 물러서기를 반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조롱하는 신조어가 월가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타코 트레이드인데요. 이게 먹는 타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 타코가 앞자리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거를 앞자를 따서 타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 치킨이 있죠. 거의 뭐 겁쟁이라는 의미로 맞아요.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뜻이 그래요. 네. 트럼프는 항상 겁에 질려 포기한다, 벗어난다, 겁에 네. 질려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겁지기부터 들어갑니다. 일단은 공격적으로 가요. 그러다가 관세에 부딪히게 되면은 뒤에 가서는 유예주고, 맞습니다. 뭐 없던 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겁쟁이 아니냐, 치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빗대어서 시장에서는
타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이게 사실 이제는 최근에 한 칼럼니스트가 본인의 칼럼에 소개했던 문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SNS상에서 공유가 되면서 네. 타코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고 여기서 그러면 타코 트레이드잖아요. 그럼 타코 트레이드는 뭐냐? 거래잖아요. 야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말하는 거 뭐 관세 막 얘기하는 거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없어져. 그거 지금 겁주용이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지만 나중에는 정상으로 돌아가.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겁주기 들어가잖아요. 시장에 막 충격을 주고 그러면 폭락하잖아요. 네. 주가가. 그때 산다. 어차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그때 사서 실제적으로 보면 또 잘 오르게 되거든요. 네. 이런 트레이드 방식, 이런 거래 방식을 타코 트레이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강탈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을 비꼰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트레이드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발끈하면서 협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기분이 없고 나쁘죠. 그걸 뭐 인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야 이거 셋이 협상의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 유럽이나 아시아권에서 우리를 만나달라 협상하자 협의하자 이렇게 오지 않느냐. 근데 이걸 좀 한두 번 했으면 좀 시장이 맞아요. 그렇게 봤을 뻔하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하니까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선 적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타코처럼 뭐야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유의해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문제도 145% 관세 때리다가 말도 안 되는 관세잖아요. 네. 결국에는 30%의 이제는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타코 트레이드란 말이 이제는 괜히 나온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계속적으로 사실상 이제는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불은 질러놨고 이걸 이제는 수습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갈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높게 부르고 낮춰가는 것이다. 뭐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뭐든지라는 게 딜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50을 얻고 싶으면 대부분 이제 100을 부르고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사실 거래이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사업할 때 그런 딜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국가 경영인데 이거를 외교에서 그랬으니. 예, 네. 그래서 너무 큰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각국의 이제 비판을 받고 있으나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경제가 펀더멘털이 좀 흔들리겠지만은 네. 미국인으로 봤을 때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점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를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따라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미국 법원의 판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일으켰을 때에 네. 중요한 법이 그거였어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통해서 이 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했죠. 네. 한마디로 이거예요.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에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국제무역법원이 야 이거 하지 마 잘못됐어 라고 이제는 판결한 겁니다. 한마디로 선 넘었다 하지 말아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네. 무효라고 하니 당연히 이제는 이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발칵 또 시장이 뒤집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헌법상 의회가 관세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상 권한으로 뒤엎지 못한다라고 이제 연방 법원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취지는 그래요. 금방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야 관세 결정 법안이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회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이제는 법원에서 봤던 거고 네. 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다라고 이제는 판결했던 겁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서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항소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래? 그럼 이제 항소해야지 라고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근데 네. 그 항소를 법원에서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재판을 해보겠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거죠. 그러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이 관세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혼란함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갑자기 사실상 이 권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했을 때 법원이 이건 안 돼라고 했을 때는 또 시장에서 들썩여 있었어요. 야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이니 또다시 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관세 부과가 계속되는 거고 그러면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불안하죠. 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증대됐다라는 이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처럼 해왔듯이 계속적으로 무자비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관세로 각국 정부에 겁압을 할지 겁주기를 할지 아니면 지금의 엄청난 저항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로 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저는 정말 기대하는 게 그 와중에 아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거예요. 야,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할까?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현지 시간 4일부터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잠잠해지던 관세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또 문제는 한국 철강업계 아닙니까?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이 참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틸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거든요. 야, 지금 철강에 25% 관세 책정하고 있는데 이거 50% 높일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4일 자정이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시간으로 이제 발효가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의 철강은 알루미늄은 25%가 아니라 이제 50%의 관세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 당연히 이제는 가격 자체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미국 네. 소비자들이 샀을 때,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철강을 샀을 때는 관세를 더 붙여서 사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강의 가격의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에 악재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50% 인상했잖아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특히 일본,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일본인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분명히 뭔가의 제스처를 취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안보 측면 때문에 네. 또 대놓고 말을 못하는 네네.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우리도 대응을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보복 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50% 관세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현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풀어줄지도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죠. 긁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마음대로 이 관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거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미 미국의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물가 압박을 받고 있는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하드 데이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라든지 이런 하드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소프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 지수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조만간 계속 이렇게 시간 끌다가는 실물 경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7월 8일까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입니다. 전 세계에. 이 전까지 빨리 아마 합의를 하고자 이제 아마 미국은 노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한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도 피해를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으로 좀 유지가 되다가 7월 9일에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각국 정부와의 얘기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뭐 끝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관세 전쟁은 시장에서 봤을 때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긴 해요. 이 분위기는 끝나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빨리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는 막 마침표를 찍어야죠. 그렇죠. 마침표를 이제 찍는 일만 저는 남아있다 보고 이미 실무 협의는 오늘부터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금융사 국고채 보이콧. 최근 국고채 응찰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국고채를 주로 사들이는 금융사들이 입찰을 보이콧하고 있어서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기업이랑 똑같아요. 경영이란 걸 하고요. 네. 단순히 이제는 일반 기업과 나라의 차이는 그런 건 있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있고 이제 지출이 있을 텐데, 나라는 이제 세입과 세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제 쓰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는 부족한 돈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세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국채라는 걸 이제 그래서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고채, 이제 국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는 국채를 누가 사주느냐라고 보면 금융기관들이 사줍니다. 보험회사, 아니면 증권회사부터 시작해서 투자회사들이 한 나라의 이제 국채를 이제 보통은 사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부예요.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내 채권 좀 사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는 응찰하는 그 금융기관도 있을 겁니다. 입찰을 하거든요. 내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대신에 금리 얼마 주세요.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이자 얼마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입찰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응찰률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응착률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정부가요, 발행 사무를 이제 위탁을 하고요, 한국은행이 경제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럼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참여를 해요. 네. 그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거 살게요. 그러면서 입찰을 하고 산 다음에 이거를 유통시키죠. 그래서 그게 결국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채권이 이제 팔리게 되는 구조인데, 네. 여기서 경쟁 입찰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응찰률이 낮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입찰 보이콧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지금 금융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고채 전문 딜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압박해? 그럼 우리 참여 안 해.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압박을 하냐면 이 담합행위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입찰 과정에서 이런 거 네. 있어요. 전문 딜러들이 이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뭐 짜고 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야, 너 이번에는 네가 입찰을 하고 네가 이번에 가서 이번에 채권을 받아오고, 이렇게 이제는 서로 돌아가면서 말을 맞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개 입찰 같은 경우가 사실상 금융기관들이 많이 입찰할수록 일단 정부는 싼 가격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 입찰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주냐면 베네핏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문 딜러들에게 네. 베네핏을 줘서 우대금도 주기도 하고요. 다음번에 참여를 또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딜러들이 이렇게 입찰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는 정보 교환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보 교환을 담합이라고 본 거예요,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필요한 과정인데 그걸 담합으로 봤다. 그렇죠. 담합이니까 너네 이거 담합했으니까 벌금 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딜러사들은 열받는 거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아니, 저기 입찰하라고 그래서 입찰한 거고, 입찰하는 과정 중에 네. 이게 좀 얘기 나눈 것 뿐인데, 아니 이거 가지고 지금 담합이라 그러면 누가 과연 전문 딜러사로서 이 국고채를 사가겠느냐라고 이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거고, 네. 또 하나가 응찰률을 떠나 또 하나가 이유가 이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재냐면, 이게 담합할 땐 벌금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벌금 했을 때 거래 총액 기준으로 이제는 책정을 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근데 네. 이거는 보통 제조업에서 이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니네가 이득을 얼마 봤다? 그 이득의 몇 퍼센트를 벌금으로 내. 이거거든요. 아니, 금융기관인데 이거를 만약에 제조업과 똑같이 거래 총액 기준을 본다 그러면 그동안 국고채 입찰에서 이자 수익 냈던 것들 다 토해내라는 얘기가 아니냐. 네. 그럼 누가 이 입찰에 참여하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예요. 야, 나라가, 정부가 국고채 입찰 이렇게 응모를 했을 때, 네. 채권 발행했을 때 참여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 응찰률이 떨어진 거죠. 네. 그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돈을 좀 융통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응찰률을 봤더니 2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찰률이 예전에는 300%, 400%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응찰률을 봤더니 251%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낮은 응찰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PD라는 거는 전문 딜러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 당합금이 11조 원에 나왔다. 그래서 이걸 반발하고 있고, 응찰률 자체가 403%에서 251%로 하락을 해서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네. 정부가 동구할 곳이 없어져요. 무엇보다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야 이제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올 텐데 이게 돈 빌려준 사람이 적다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를 낼게 돈 빌려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유독 금융권의 공정위가 엄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일단 정부는요 네.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에 대한 규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뭐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채권 딜러사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 압박에 좀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왜 벗어나 있느냐? 그러니까 은행들은 아시겠지만은 핑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니까 네.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억제니까 그럼 가계부채 억제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대출 총량 줄여야 되거든요. 대출 총량 줄이려고 그러면 가산금리 많이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은행 가서 주담대 하려고 그러면요. 생각보다 이자 많이 안 내렸거든요. 예, 저도 이제 계속 은행 가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세우고로 그럽니다. 왜 이자를 안 내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사실 금리 마진이 순이자 마진이 상당한데 은행들은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딜러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라든지 뭐 각종 규제가 좀 들어오다 보니 좀 굉장히 애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 기준을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 예, 이게 이제는 책정이 되면서 이제 2021년 말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교환도 이제 담합으로 보기 시작해서 이거를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담합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 담합으로 봐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망은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 치러지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정말 저는 계엄 사태 이후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 사태라는 자체가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너무나 컸다. 특히 이제 외국인 맞습니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한 우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빼고 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보면 딱 압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인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가 빠져나가요. 환율 안 오르겠습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죠? 환율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 높아지잖아요. 물가 높아집니다. 결국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이제 흘러왔던 거고 이제는 이번에 조기 대선으로 통해서 이제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봉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확실히 경제 문제가 아마 투표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성장률 0.8%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제 오늘 나왔어요. 일단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 이렇게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가는 낮죠. 여러분 1.9%면 괜찮은 거야. 물가 지표는 괜찮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뉴스 보면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생활 물가가 높아요. 먹고 우리가 먹는 것들 있죠. 외식 물가, 생필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가 넘어가거든요. 계속. 그래서 아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아마 표심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 때문에 아마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공약이 이런 게 공약이 있었죠. 당장 경제 비상 TF를 구성하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 추경 편성하겠다. 공공일자리 편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먹혔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실용이죠, 실용. 예, 이제, 실용주의 노선. 예, 실용주의 노선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많은 투표에 영향을 저는 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 경제가 그래서 이제 우선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외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관세로 때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걸 대응할 지금 리더가 없잖아요. 근데 강력한 리더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경제와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가 풀려 그러면 미국과 이제는 빨리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투표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경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 후보자 시절에는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죠.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민생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민생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5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의 기조는 괜찮아요. 근원 물가도 2%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대로만 이제 쭉쭉쭉 1% 후반대만 아니면 2%만 이제 유지가 되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먹는 물가를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먹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농수산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안정, 이래야지만 사실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빨리 현 정부 경제 부분장들이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방 주택은 좀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는 가장 큰 이슈인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방 부동산 나는 별로 고민 안 하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문제니까 네. 이렇게 오시고. 지방 지금 난립니다. 심각합니다. 미분양 2만 호가 넘어가고요. 네. 건설사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지방 건설사들이 있는데 이 지방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은 지방 경제가 망가집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방 네. 경제에. 왜? 월급도 주죠.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근데 지방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도산해버리면은 지방 지역 경제가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역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 그다음에 건설업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청년이죠. 예, 그다음에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듯이 물가 측면, 먹는 물가 측면,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건설사 문제,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의 민생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언급해서 주식시장에 활기가 돌았는데요. 코스피 5천이라고 하면 지금과 비교해서 더블이 되어야 하니까 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요. 뭐든지 주식시장은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네. 주가가 떨어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5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무나 예측할 수 없다.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성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5천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천을 가기 위한 그 과정이 정말로 진일보하게 발전이 되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5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상법 개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일단 이거는 소액 투자자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호재예요 사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재계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겠죠. 예, 당연히 이제 재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사진을 꾸려야 되고
무엇보다 집중 투표제가 들어오면은 사실 경영권 방어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소액 주주의 권한을 더 키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경영권이 싫어하지만 네. 주식 금융투자 부분에서는 사실 상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 이유만으로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좋은 흐름을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선진국 지수 MSCI 지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63조 원의 이제 패시브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논리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지금 나오고 있죠. 5,000포인트 시대 선언했고 상법 개정 재추진 들어가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사실 이번 증시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공약뿐만 아니라 지난번 공약 때도 사실 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상법에서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이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를 안 한다. 네. 장난을 쳐서 주주가치를 훼손을 했다. 그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금융시장 물 흐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증시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거래도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상법 개정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프리패스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의회에 이번에 저는 어떤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좀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의회가 국회가 일단은 한 몸이 됐습니다. 그죠?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됐죠. 추진력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과용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견제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네. 간에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진들의 책임성 강화인데 그게 과거에는요. 기업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불어서 플러스 이제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진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안 한다. 아니면 주주에 대해서 훼손을 한다.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이거 법률상 책임을 지도록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사진들이 그러면 이제 주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함부로 경영진, 한마디로 오너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 충실에 대한 의무화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가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집중 투표제인데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진을 뽑아요. 예를 들어 5명의 이사진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후보군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주가 있으면 20주씩 나눠서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네, 5명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주에다가 한 명의 이사진만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소액주주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 한 명을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눠줘야 돼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이사진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이사진이 이사진 구성에 들어가고 견제 세력이 되는 거죠. 경영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뭐 주주의 충실의 의무 이거보다는 이 집중표제가 정말 왜냐면 경영권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래서 이걸 싫어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대책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계 투자 자본이 우리나라의 이제 경영권을 흔들기 위해서 이걸 맞습니다. 악용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완책도 이제 마련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민주당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책 마련한다 했으니 어쨌든 간에 이런 상법 개정이 이번에 추진이 돼서 아마 주식시장에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큰 틀로 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 광역교통 규제와 부동산 세금, 대출 등의 규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윤곽으로 좀 볼 때 규제를 해제하기보다는 좀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잡은 모습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대통령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여당이 됐을 때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 이번에도 뛰지 않을까? 이번에도 뛰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회로 보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인위적으로 세금을,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저 세 가지예요. 공급 확대 정책을 꾸준하게 하겠다. 그럼 공급 확대는 어떻게 하느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유효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서 공급을 늘려가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제 상향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좀 높게 짓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늘려가겠다. 그다음에 광역교통 규제인데요. 저는 저게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 서울만 뜨느냐? 결국에는 좋은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다 서울만 뜨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 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광역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네. 굳이 서울에 들어올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에도 지방시대를 열 수 있고요. 부동산 세금 대출 등 규제인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말아줘야 되는 게 세금 규제하겠다, 대출 규제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한마디로 무작정 세금을 가지고 규제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네.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외 과제도 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필요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도 좀 길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만만치 않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게 개인의 자존심은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이득이라 그러면 네. 본인의 개인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어필한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현실 정치인의 절실함을 보여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게 네. 이런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 확실히 이제 실용 정책, 실용 외교, 실용주의 노선. 네. 그다음에 실용 경제 쪽으로 이제는 간다라는 게 확실히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할 말은 하겠다. 가랑이를 기던 간에 일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당당하게 요구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통상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요. 과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만날 것인가라고 본다 그러면 네. 아마 빠르면 G7 이 우리나라가 이제 옵서버 자격으로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이제는 초청을 받아서 갈 건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걸 봐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G7이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때에 아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들이 만난다는 얘기는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냥 정상들이 만나서 딱 결정하는 거 그게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랬을 텐데 이미 다 실무진에서 합의를 합니다.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는 이미 실무진에서 얘기를 다 끝내놓고 이제는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좀 쌍방에 득이 되는 타협과 조정이 외교의 본질이라고 밝힌 만큼 좀 외교적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 관례에서 벗어나 타국 정상을 좀 난감하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원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살아온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실 뭐 무안이라든지 웬만한 그런 뭐 창피함 주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넘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는 미국의 전략에 끌려가지 않는 거.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아마 미국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저는 빨리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의 회담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제 투자자들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한미 동맹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럼 국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고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고 수입 물가 낮아지고 물가도 진정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활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도 기대가 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다 능력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